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그 레포트를 이 코멘트하고 내가 이 크리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흠 군이 색을 함부로 쓰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레포트를 냈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저의 단순한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의 색은 1960년 전후하고 1988년, 2000년, 2010년으로 색의 변화가 시작되고 이제 색의 문제도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우리나라에 이 칼라 TV가 도입된 지가 1966년으로 기억합니다. 이제는 뭐 거의 6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색채 인식, 색채 감성을 바꾼 아주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전부 흑백 TV였으니까 모든 사물을 흑백으로 보는 그러한 시대였었는데 이 컬러 TV의 등장으로 색채 인지도 그리고 색채 감흥성, 이 컬러 센시티비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컬러 센시티비티는 남녀로 이야기할 때는 여성이 더 센시티브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형에 더 감흥성이 높고 여성은 색의 감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든지 간에 그 사물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형, 이 폼, 하나는 컬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이 디자인 교육이 좋은 형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목적에 적합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에 온통 정성을 다했는데 컬러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뒤늦었어요. 그리고 20세기의 디자인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형태 만드는 거에 집중했죠. 형태를 하얀 이 석고 모형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리고 나중에 형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컬러를 어떤 색을 그다가 적용을 할까 이런 것을 했죠. 근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색을 먼저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형과 색을 동시에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색채 감흥성 이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 또 박성흠 씨 보니까 조선의 개화기 이전에는 이 백색과 검정색이 주로 사용된 색채였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얘기고요.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이 개화기 이전 우리가 지금 한 130년 정도 되나요? 이 갑오개혁이 있었던 게 130년이 조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지방까지 이 한옥이 아닌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20년 전이라면 그리 오래 옛날도 아닌데 없었습니다. 이 땅에 한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백색과 검정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민족을. 그리고 백색숭앙이라고 할 정도로 백색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까지 이 색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는 못 살았기 때문에 이 안료, 염료, 생료를 개발할 역량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명, 그냥 옷을 입었다. 그러다 보니까 하얀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생래적으로 본래적으로 백석을 좋아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궁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서민들까지도 이렇게 이 가난한 시절을 겪었지만 백색과 검정색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민족은 색채를 굉장히 화려하게 사용한 민족입니다. 여기 뭐 보니까 물론 양반들이 사용한 색채는 우리 등에 사용한 색채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가까이 하기 힘든 색채였기에 색채의 표현이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색채 감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색채 언어예요. 특히 생명이에요. 이런 게 우리나라가 엄청 발달한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뭐 빨강색이면 빨강색대로, 파랑색이면 파랑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노랗다와 누렇다 그럼 벌써 여러분들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다르죠. 노루둥둥하다, 누르둥둥하다, 노리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이 뭐 형용사가 색채 언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사실 서양의 옐로우는 뭐 크롬 옐로우, 레몬 옐로우, 뭐 네이플스 옐로우, 무슨 뭐 퍼머넌트 옐로우, 뭐 옐로우 다 해야 몇 개 안 되는데 우리의 이 형용사로는 아마 너무너무 세분화, 미분화 되어 있거든요. 색채 감성이 아주 탁월한 민족이라는 것이 뭐 이런 언어적으로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민간에서도 뭐 조그마한 골무 하나에도 거기에 아름다운 장식을 넣고 색채를 적용하고 그랬습니다. 색채의 상징 체계가 또 대단했던 나라죠. 네. 여기 보니까 이때까지는 색채는 자연의 색이라고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연에서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생동감이라는 감성이 생기고 여름이면 시원함의 상징인 모쇼가,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낭만과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하얀 눈을 보며 봄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원초적인 색과 감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자연색, 자연에 대한 색채 감성, 우리가 또 특히 발달한 게 이 천연염색이에요. 이 천연염색은 그 안료, 생료가 광물에서도 나오고 동물에서도 나오고 식물에서도 추출되죠. 그래갖고 이제 생명이 또 그 색의 출발점이 되는 그 식물 그리고 동물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나라 디자인의 뭐 초기 단계를 뭐 얘기하는 대목도 나오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디자인의 시초는 수출품의 보호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전신인 한국디자인 포장센터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1970년에 만들어졌어요. 내가 이걸 잘 기억하는 것은 내가 6구학번이에요. 1969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2학년 때 그 디자인 포장센터. 그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가요. 우리나라가 200불 정도밖에 안 되던 시기입니다. 1969년이요. 우리나라
GDP가 1인당 GDP가 그 당시엔 GDP 개념이 없었는데 오늘날의 GDP 개념으로 환산한다면 181불이에요. 200불도 안 되던 나라예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디자인이 꽃피울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인데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진흥 공업입국이라는 국가 목표를 세우고 수출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수출 시장에서 제값받고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인식하셨다는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181불에 지금 32,000불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뭐 엄청난 차이인데 그 당시에 디자인이 중요하다. 디자인의 힘, 디자인 파워를 역설하고 그때는 상공부라고 그랬습니다. 상공부 산하의 출연기관으로 한국디자인포장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이낙선 장관님이 그 초대 이사장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KIDP죠. 저 분당에 있는. 사실은 제가 오늘 분당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어요. 국가디자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오늘 회의는 뭐냐면 이제 오늘이 딱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KIDP가 만들어진 지 50주년 되는 날인데 오늘 대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국가디자인 전략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온 날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디자인은 시작이 되었다는 게 나오고 또 보면은 산업성장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급성장의 후유증이 사용자의 속임의 변수로 순간적인 충동구매를 자극할 수 있는 색채로 현혹되어 자연색과 인문색이 배제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네, 추측인데 맞는 추측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산업시대를 거쳐오면서 수출 진흥하고 소위 디자인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대부분 수출 상품 개발 그리고 거기에 색채 적용에 모든 것을 몰입을 했지 한국의 자연색 내가 일본의 그 전통색에 관한 것 일본의 자연색에 관한 것이 몇십 권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전통색에 관한 것이 한 권, 문은배라는 사람이 쓴 한 권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자연색. 저 자연색 연구는 이주연 교수님,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주연 교수님이 일본 여자미술대학 조시비라는 일본 여자, 이게 200년이 넘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전통이 깊은 명문 학교인데 이주연 교수님이 배운 지도 교수가 근강원태랑 이라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 자연색 전문이세요. 일본의 자연의 색을 책을 여러 권을 내신 분인데 우리나라는 이 자연색, 한국의 자연에 대한 연구도 거의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이제 자연색, 인문색 아까 그 교수님은 금강원태랑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미 겐타로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배제되었다. 안타까운 얘기를 여기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100년 동안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시장성을 목표로 하는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돋우는 엑스타시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엑스타시의 디자인을 이제 멀리하고 가치의 디자인으로 이제 옮겨가야 돼요. 그 외피의 디자인, 껍데기 디자인,
색채 그러면 굉장히 이제 표피 디자인 같은 것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 무분별한 어떤 외피의 디자인에서 이제 본질의 디자인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인공색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한국의 자연색, 인문색, 또 중국 학생 여러분들은 중국의 인문색, 자연색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과거 성장의 배후에 색채의 왜곡이 있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공원을 산책하다 보니 대부분의 경관과 목책 그리고 계단이 이 기와 진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타 지방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서울의 색을 개발한 사람이 납니다. 내가 장본인인데 사실 이 전통색 그리고 지역색 그리고 관습색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모던 디자인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은 혁명의 열기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바꾸자. 새로운 조형 문법으로, 새로운 색으로 디자인하다. 이런 게 굉장히 열기가 높았거든. 그런데, 건축도 그랬죠. 건축도, 그 당시에 이제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는 게 나왔어요.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 짓더라도 두루 잘 적용되는 건축 양식을 만들어내자. 이게 인터내셔널 스타일이에요. 20세기 초에 뭐 필립 존슨 이런 건축가들에 의해서 이게 주창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세기를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났는데 1세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촌에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의 건축물이 그 지역의 전통에 기반하여 그 지역의 건축 문법을 준수하고 그 지역의 장인들에 의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전례적인 기법을 가지고 그 지역의 선호색에 맞추어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구촌의 모든 지역의 건축물들이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에 잘 포섭되고 아주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인터내셔널 스타일이 뭡니까? 철골, 유리 이런 것으로 기능과 효율에 기반해 가지고 세계 어느 곳에 짓든지 뉴욕에 짓든 LA에 짓든 시드니에 짓든 동경에 짓든 서울에 짓든 프랑크푸르트에 짓든 런던에 짓든 저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짓든 모든 곳에 잘 적용되는 건물을 만들자고 했으니까 이것은 사실 굉장히 비맥락적입니다. 역사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은 지가 뭐 저질러 놓고 지가 소외를 느끼고 지가 깜짝 놀래고 뭐 그러는 어떨 때 보면은 뭐 어처구니 없는 존재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곳곳에 지금 서울의 도심에 있는 모든 빌딩이 인터내셔널 스타일에 영향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뭐 한때 저 종로 내거리에는 화신백화점이 있었죠. 그게 종로타워라는 라파엘 비뇰리라는 건축가가 설계했고 썼는데 굉장히 논쟁적이었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았죠. 우선 도시환경적인 맥락에 어긋난다. 이 종로길 도시환경적인 맥락에 어긋난다. 역사적 문맥, 역사적 컨텍스트에서 너무 맞지 않는 조형이다.
얘가 보면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지구촌 전역에서 저질러졌거든. 그래서 본래 이 건축이라든가 이 도구적인 것, 생활용품, 뭐 이런 것들은 레볼루션은 없다. 에볼루션만 있을 뿐. 그러니까 뭐냐, 진화만 있을 뿐 혁명은 없다.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해 가는 건데 어느 날 점프해 가지고 전혀 낯선 것으로 도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프함으로써 생겨난 이 낯선 풍경, 이런 역사적 진공으로부터 다시 이 맥락적인 것으로 가겠다. 그래서 한동안은 뭐 역사주의 양식, 히스토리시즘, 뭐 이런 것이 막 일어났죠. 그때가 이제 1980년대 초부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그 역사적 반동으로 뭐 그런 것이 일어나고 그랬었죠. 뭐 얘기가 많이 이제 번졌는데 과거 성장의 배경과 배우의 색채의 왜곡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공원을 산책하다 보니 대부분의 경관과 목책 그리고 계단이 기와 진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데하고 다르구나. 지역색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지역색은 첫 번째로 중요한 그라운드가 되는 게요. 땅의 색, 흙의 색이에요. 두 번째가 식생의 색이에요. 그 도시, 그 지역의 사계절의 색, 식생의 색,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도시에, 그 마을에, 그 지역에 놓이게 되는 건축물, 그리고 그 지역의 이 산물, 생산물, 이런 것들은 철저히 그 지역의 풍토색, 그 지역의 식생의 색, 이런 것에 포섭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뭐 그냥 인공색을 막 적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그 부조화의 모자이크, 이 도시가 엉망이죠. 그게 이런 데서 출발된 것이다. 이 박성흠 씨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의문점이 발견되어서 여러 기사와 문헌을 보면서 서울의 대표성을 가진 9,800개의 현장 축색 이미지를 추출하여 현장 현황 조사를 거쳐 전문가와 여러 앙케이트를 통하여 서울 권장색 600개와 서울 현상색 250개 중에 서울의 지역색을 50개로 추출해내고 그 중에 10개를 서울 대표색으로 지정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작업을 내가 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요. 그때 내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연의 색을 밝히느라고 서울의 사계절, 서울의 땅의 색, 흙의 색, 서울의 공기색 이런 것을 찾아가고 서울의 인공색을 밝히느라고 서울의 건물, 서울의 담장, 서울의 인공 구축물 이런 것들을 전부 측색기로 스펙트로포토미터 측색기로 이것을 측색을 하고 그리고 인문색, 서울의 면면이 내려오는 역사적 관습색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서울의 색을 만드는데 9,800개의 현장 측색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곤장색 600개, 현상색 250개. 그리고 그래서 더 이 깔때기처럼 역원추처럼 이 참기름 따르는 깔때기처럼 이렇게 죄 나가서 지역색 50개를만 찾아냅니다. 250색하고 50색 이것은 어디다 적용하느냐면은 서울의 지구 단위별로 색을 조율하는 것에 쓰고요. 사실 서울 대표색이 지금 제일 유명해요. 제일 유명한데
사실은 대표 10색이라는 것은 바이 프로덕트예요. 이 연구를 하면서 부산물로 떨어진 것이지 요걸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사람들은 시민들은 이 열색을 많이 압니다. 많이 알고 뭐 이런 600, 250, 50으로 되어 있는 컬러 시스템 색채 체계는 잘 몰라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 광역화된 영역을 규율할 때에 쓰는 색 그리고 그것을 죄어나가서 뭐 이제 지구 단위 색에서부터 나중엔 내려가다 어떻게 됩니까? 저 휴지통 색깔에 이르기까지 이를 그러니까 매크로한 것에서 마이크로한 것에 이르기까지 상위 요소에서 하위 아이템에 이르기까지를 아주 색채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큰 면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긴 담장, 건축의 인면, 파사드, 그리고 보도, 이 바닥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심지어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옥상의 그 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규율해 나가는데 썼고요. 이게 색깔을 정하기까지도 어려운데 색을 정하고 나면은 내가 내 방에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색명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색채학회는요 5만 영역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국문학회면 국문학 한 사람만 모이면 되고, 영문학회는 영문학자, 경영학회는 경영자만 모이면 되고, 의학회는 의학하는 사람만 모이면 되고, 뭐 이런데, 색채학회는 온 영역이 다 모이잖아요. 색채 알료,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화공과 교수님들도 있고요. 색채의 물리적 현상, 이 광학에 관한 거니까, 물리학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시지각에 관한 것이니까, 안과의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생명을 짓는 국문학과 교수님하고 민속학자들도 색채학회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그리고 건축가, 도시계획가, 도시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요. 하여튼 굉장히 다이내믹한 게 색채학회예요. 색채 연구의 다차원성, 다원성을 보여주는 얘기를 내가 한 건데, 그래가지고 또 생명을 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서울의 이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그러한 생명을 부여할 것인가. 여러분들 알죠? 지금 해치 택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거는 꽃담 황토색 그랬죠. 한옥에 보면은 꽃담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굴뚝에 이 벽돌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이 꽃담 이 황토색, 뭐 서울 하늘색, 뭐 단청 빨간색, 기와 뭐 진회색, 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한국말로 생명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국말로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영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문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끼리만 커뮤니케이션은 뭐랍니까? 세계 AIC라고 있어요. 세계 색채학회입니다. 세계 색채학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거를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이 국명이나 지역명이나 뭐 종족명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알죠? 문화권역 이름이나 뭐예요. 만다린 레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뭐 케냐 레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이플스 옐로우 이건 뭐 나폴리 옐로우 나폴리에 가면은
정말로 네이플스 옐로가 완전히 그렇게 해왔다는 걸 압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종족, 인디안 핑크 뭐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블루 뭐 이거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서울 하늘색을.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노력까지도 상당히 했어요. 또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레포트의 마지막인데 디자인을 하는 이유 그거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이 비극의 연원입니다. 이게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올 때요. 이 3D가 21세기를 이끌어갈 동력이다. 근데 그 3D가 DNA, 디지털, 디자인 이러더라고. 그래서 디자인 전문가로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자부심을 가졌는데 21세기로 들어와서 10년도 채 못 돼서 2010년이 되기 전에 언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디자인을 만학의 씨앗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 야, 디자인이 만학의 씨앗이라고? 디자인이 그렇게 고약한 거야? 나쁜 거야? 디자인이 인류의 삶을 유토피아로 이끌어야지 디스토피아로 이끄는 장본인이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기 성찰, 반성적 차원에서 이렇게 되돌아봤는데 그게 그럴만하다. 올 것이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언제 디자인은 사실은 이 중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의 속도, 자연의 질서에 굉장히 부합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늑대와 추몰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그걸 보면은 인디안의 삶은 굉장히 자연과 융합되어 있었어요. 하나 되어 있었어요. 이제 사실 이제 특히 서구 문명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 사회 질서는 이 자연의 질서와 점점 멀어지다가 이제는 도저히 서로 만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럼 우리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사회의 질서, 여러분들이 하는 디자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은 이제 하위 아이템들을 하니까, 야,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 사회 질서를 이룬다. 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미미한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 질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 질서의 한 부분이 됩니다. 톱니바퀴예요, 하나에. 그런데 이제는 어떤 디자인을 하든지 간에 디자인의 총체가 문명이잖아요. 우리 문명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디자이너가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젠 사회의 질서를 자연의 질서에 합치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그게 오늘날 디자인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지금 박성흠 씨가 얘기한 게 뭐야? 디자인을 하는 이유. 비싸게 팔 수 있다. 사실 비싸게 팔 수 있다고 다 악은 아닙니다. 비싸게 팔 수 있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바른 디자인, 올바른 디자인으로 이 가치의 디자인, 본질의 디자인으로 뭐 비싸게 된다면은 뭐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세기 100년 동안은 사실 우리 교육도 굉장히 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뭐 기업체마다 대기업들은 특히 더 그렇지. 시장에서 히트 상품을 내는 사람이 연봉 수준이 제일 높죠. 그거에 대한 리워드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성흠 씨
박성임 씨는 이제는 미학이하는 진정한 사용자 분석과 인류를 위한 미래의 지구를 위한 색채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품 개발과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주로서는 본 수업을 통해 색채라는 부분이 즉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났는데 색채 디자인이 사람이구나. 사람이죠. 사람도 지극한 자연의 일부인데 이것을 전부 좀 생태 디자인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디자인으로 그리고 또 유기적 디자인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수업도 만나가지고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대단한 선물입니다. 현재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큰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벌써 자연이 회복되고 있어요. 뭐 돌고래가 돌아왔다, 뭐가 돌아왔다 맨날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지금 괴롭지만 자연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즐거워요. 그래서 이제는 중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죄악으로 여겼던 절제해야 되는 것으로서의 욕망, 이 욕망이 지난 250년, 300년 동안 완전히 우리의 생태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근원인데 욕망을 줄이는 디자인, 소유를 줄이는 디자인.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요. 자기 전에 한번 집을 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마 반 정도는 없어도 괜찮은 걸 겁니다. 우리가 소유를 줄이는 디자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얼마나 축복이냐면은 이런 것에 대한 각성, 이거는 이렇게 강력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강력한 외력이 있지 않고는 각성 안 합니다. 각성 안 해요. 그 인간의 본성이 뭐 이것을 각성이 이르게 하려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종교적 교의에 따르는 겁니다.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간이 욕망을 줄이는 것, 그리고 소유를 대폭 줄이는 것,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려워요. 종교적 교의이던가, 두 번째는 이기심이 도리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사회 구조가. 이 두 번째는 현실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종교는 높은 차원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기심을 가져봤자 손해본다는 사회 구조,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인식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디자인을 여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할 수도 있어요. 이타심을 권장하고 이기심을 억제하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박성음 씨 거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네, 두 번째 사람 거 한번 볼까요? 부적절한 도시 색상 계획으로 인한 색상 오염. 천타오 씨 겁니다. 천타오 학생은 지난 학기에도 내 강의를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보니까 이 도시의 색채가 지리적인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느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 실제 사례가 있다. 영국에서는 죽음의 다리가 있는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 검은 다리에 매달려 자살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는 골치를 앓고 있다. 이후 지방정부는 다리를 하늘색으로 칠해서 1년의 사망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 해는 다리가 분홍색으로 칠해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지금 이런 것과 유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색채를 연구한다고 그럴 때는요, 굉장히 소프트한 거를 연구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색채학회 회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색채라는 영역은 이 색채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색채 연구가 깊어질수록, 아주 겁나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채는 우리가 컬러 마케팅 사례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색채의 간단한 조정으로 매출액을 2배로 올리고 하니까 이런 연구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 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색채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살에 이르기 하기도 하고 치유, 컬러 테라피 알죠, 여러분들? 컬러 테라피는 지금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후에 사회 변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세계화가 내가 알기로는 1996년인가쯤에 세계화가 얘기됐을 거예요. 지금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가 이제는 지역화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세계화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차원으로 이어질 것이고 지역화의 흐름이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계화는 지역화로,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서로 간에 안 만나고 하는 것, 요즘 이야기 많이 되는 untact 또는 uncontact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이제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합니다. 홀로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굉장히 가뜩이나 AI와 로보틱스의 시대로 간다고 그럴 때 매우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은 본래 모여서 상호작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political animal 이렇게도 얘기하죠. 정치적인 동물이고 집단화해서 사는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안 모이려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끝나면은 그러면 다시 컨택트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제 그대로 개인주의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많은 느낌을 줬어요. 선진국이다, 문명국이다라는 게 과연 선진국인가? 선진국은 선진화된 나라인데 그들이 보여준 지난 3개월입니다. 2월, 3월, 4월 3개월이에요. 3개월간의 세계의 변화는 수세기의 변화를 능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반이 뭐였습니까? 이데올로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그리고 개인주의, 인디비듀얼리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격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이고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들이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늘 얘기들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까?
그렇게 격정적인 사람들, 이 에토스적이기보다는 파토스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주의 사고에 젖어 있는 서방 세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한 행태를, 지난 3개월의 행태를 여러분들 자세히 봤습니까? 개인주의의 문제가 아주 백화만발식으로 다 나타났죠. 우린 사재기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뉴욕이 휴지가 동이 나버렸으니까 하루아침에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나만 살고 보자입니다. 나의 생명만 내가 지키면 된다. 그래가지고 총기 소유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총기 구매가 확 늘어났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근데 이 개인주의가 극단화되면은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무정부주의가 돼요. 이게. 그런데 이 서구 사회의 모습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유주의가 기반이라고 하는 서구 사회는 정부의 권고와 명령 지시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창궐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고 피켓 시위를 하고 그런 거 9시 뉴스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자유주의의 본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봤잖아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총을 사들인다는 것은 정부가 치안 보안을 해주지 못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진국이라 그러면 미영, 불독,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일본, 이거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영, 불독,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이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이거에 1등에서 7등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요. 난 그래서 내가 15년 전에 방글라데시 갔다 왔거든. 근데 방글라데시는 인구 밀도는 너무 높은 데다가 도시가 하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길거리에 오물이 막 거득합니다. 더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난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요즘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주식 시세 보듯이 매일 코로나 전체 확진자 수, 그리고 new cases, 오늘 발생한 거, 그리고 사망자, 이게, 그리고 회복된 사람, 이게 분류표가 딱 나오잖아. 방글라데시 갔더니 이게 저 밑에 있어요. 우리가 한때 2위였다가 지금 44위까지 내려왔잖아요. 방글라데시 한참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위생과 청결의 문제가 아니구나. 위생과 청결의 문제가 아니지는 않지만 그게 1번이 아니구나. 2번이거나 3번일 수는 있어도. 결국 뭡니까? 저렇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선진국이 저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저렇게 더러운 나라가 코로나가 없는 건 뭐죠? 뭡니까 이게? 면역력이죠.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깨끗한 게 아이들을 관리하는 집안의 아이들은 툭하면 감기 걸립니다. 근데 아주 약간 더럽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감기도 안 걸립니다. 아니 어떻게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청결할 버킹엄궁의 황태자가 어떻게 확진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이 총리가 어떻게 확진자가 됩니까? 총리가 확진자 된 건 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허건성 장관이 또 확진자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의 모습, 그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리버럴리즘, 인디비듀얼리즘의 실체, 뭐 이런 것들 이번에 많이 봤어요. 선진국이 과연 선진의 나라이냐? 그래서 한번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죠. 뭐 선진국하고 강대국은 다릅니다. 그러나 강대국도 그렇게 강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뭐 이래서 이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는 개별화, 개인화, 서로 간에 만나지도 않고 언컨택트, 원자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인간은 어떤 사이콜로지 문제가 생기는가? 지금 이건 누구지? 첨타오가 이 죽음의 달이 블랙으로 칠했다가 그 다음에 블루로 됐다가 핑크로 됐을 때의 변화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코로나 이후에 디자인에는 색채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살 충동, 우울, 조울증,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바이블. 두 번째가 건강서적이었는데, 이 건강에 대한 것이 이 중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또 볼까요? 도시 색상. 도시 색상, 간단히 말해서 도시 공공공간의 모든 노출된 객체, 외부에서 인식되는 색상의 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도시가 세련된 도시다, 아니면은 뭐 촌스러운 도시다, 뭐 이런 게 할 때 한눈에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 한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이 복합된 거죠. 형태, 색상, 질서, 뭐 비례, 밀도, 모든 것이 삽시간에 느껴져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색상이죠. 어떤 사람은 그 도시에서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를 공항에서 빠져나가자부터 그 도시를 무엇으로 느끼냐. 근데 어떤 사람은 냄새로 느낀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조금 그래요. 그 도시의 느낌이. 근데 하여튼 이런 것이 이 시지각적인 것, 그리고 후각적인 것, 뭐 이게 시지각적인 것도 그 모든 것의 상호작용, 이 복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시를 판단하죠. 굳은 예술로서 침묵의 도시 건물은 역사와 문화의 전통과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이 도시 주민들과의 정서적 유대는 바로 색채를 통해 전달된다. 도시 주민들의 정서적 유대가 바로 색채를 통해서 전달된다. 중국의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도시 색채 마스터 플랜은 흔히 도시 건설에 뒤처져 색채 적용이 비교적 혼란하여 도시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게요, 이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색채 측면에서의 혼란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색채 적용을 굉장히 상업주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의 인문적인 그리고 관습적인 이러한 색채 가치를 놓쳐버리게 돼요. 색상 오염은 심지어 사람들이 삶의 질을 감소시킵니다. 사실 색채와 자연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생활에서는 작은 일용품에서부터 생활의 의복, 심지어 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색채 건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색채를 이 제품, 상품에 적용하는 것하고 공간적으로 실내 공간도 있고 외부의 공간도 있고 도시 환경적 좀 큰 적용도 있고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색이라는 게 늘 종속 변수였어요. 형태를 먼저 이렇게 이 formal order, 조형적, 형태적, 이 플라스틱한 질서를 먼저 하고 결정하고 종속 변수로 색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서울색을 600색, 그 다음에 250색, 50색 내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얘기했는데 매크로하게 지구 단위별로 좀 광역화해가지고 큰 색상 스펙트럼을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죄어 들어가는 것 이런 방향으로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좀 중앙미원 조경설계학 부교수인 딩원은 중앙미원이 아마 중앙미술학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천타오 씨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세요. 틀리면은. 이 중앙미술학원은 세계에서 최대 미술대학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술학원은 안 그래요. 오늘은 미술대학이라고 그래요. 중앙미술대학이. 조경설계학과 부교수인 딩원은 형체보다 색감이 훨씬 눈길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을 볼 때 굉장히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색채입니다.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색채고 2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형태예요. 그리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인식됩니다. 뭐 이런 것인데 이 색은 빛이지요. 색은 곧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것이 색입니다.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색이고 그 다음에 형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워낙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은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색이 먼저 눈에 인식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이 컬러 센시티비티, 색채 감흥성이 더 높습니다. 형태에 대한 감흥성은 남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연구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길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대부분의 전제하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대부분에는 시간에 따른 고유의 색채 축적을 많이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변해 지나치게 과장된 자아는 시각적 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게 중국적 표현이라서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간에 따른 고유의 색채 축적을 많이 무시한 채. 우리가 뭐 인사동을 가든 아니면 경복궁을 가든 아니면 역사문화지구를 가든 이런 데 가면 더 하죠. 뭐 그렇게 오래지 않더라도 50년 지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누적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런 기억에 자리 잡은 색을 뭐라고 하죠? 관습색이라고 합니다. 이게 색채 교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집단의 무의식 속에 있고 그 집단의 기억 속에 있는 그런 누적적인 색채 경험 이것에 기반해 가지고 상품도 그리고 공간도 디자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도시는 과연 어떤 색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할까?
아는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고 도시의 색채 특징을 확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역사를 존중하면서 색채 계획을 해라. 이건 인문색이죠. 인문색, 관습색 이런 겁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도시 색채 계획을 해라. 이 자연색이죠. 이게 양대축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어떤 인공물의 색채를 정립해 가야 됩니다. 도시의 색채는 시각적인 이미지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심리의 기능적 역할도 고루 갖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첨타오 이저 레포트 잘 썼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거 뭐 두 사람밖에 못 봤네. 오늘은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잡혀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 잘 챙기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네.